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가 또 얼마 전에 나왔죠. 기존에 심지어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었던 201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던 그 주제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자료를 조금 완성해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쉽지 않겠구나 오늘도. 파이팅! 아니, 왜냐면은 지난번에 여기까지라고 하고 1시간을 더 했잖아. 맞아요. 저 한 45분을 더 했는데 네. 근데 진짜 제가 그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성님 덕분에 제가 감히 우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사실은 암흑 에너지도 너무 막연하게 있다는 거는 아는데 맞아요. 암흑 에너지가 왜 발견되었고 언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가 또 얼마 전에 나왔죠. 기존에 심지어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었던 201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던 그 주제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관측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그럼 기존에는 뭐였는데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기존에는 뭐였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가 그래서 뭐가 대단한 건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파운데이션도 쌓아주고 그 다음에 멱살 잡는 약간 그렇죠. 근데 오케이.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만 잡는데 오늘 조금 약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오늘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라는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네. 우리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우주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1920년대에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을 하면서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는 우리 은하 바깥인데? 그러면서 우리 우주에 대한 개념이 외부 은하로도 확장이 되고 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팽창은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1998년도에 두 팀의 연구진 두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의 과학자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관측을 해봤더니 그 속도가 빨라.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퍼지고 있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퍼지고 있는 거야. 있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관측 결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노벨상을 탑니다. 이 세 분이 노벨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인류의 지식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발견은 암흑 에너지를 정확하게 관측적으로 규명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가속 팽창을 증명하면서 암흑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암흑 에너지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한 거죠. 정확하게.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가 계속 그때 이후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금년이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 결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그 이론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람다 CDM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암흑 에너지가 있고 차가운 암흑 물질이 있는 것을 가정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다. 많은 것들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요. 대부분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와서 만약에 이 관측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밝혀지면은 우주의 표준 모형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쵸. 알고 있는 모형을. 그래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그래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근데 아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암흑 하셨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암흑 물질이 있어요. 네, 네, 그쵸. 암흑 에너지는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는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에너지예요. 네, 암흑 물질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빛과 반응하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력과는 반응을 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트램폴린이 있어. 트램폴린이 있는데 누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푹 파여 있어. 그럼 저기 뭐가 있네요? 근데 안 보여. 그게 암흑 물질이에요. 와, 공간이 휘고 우리가 그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기 트램폴린이 있는데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어.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럼 뭐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측이 돼. 그럼 거기 앉아 있는 게 뭐냐를 알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달라요.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주 자체, 공간을 팽창시키는 그 무언가예요. 그 어떤 힘이에요. 빛과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중력과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력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에너지예요. 그냥 막 그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우주 공간 자체를 팽창시키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후 불면은 우리가 내뿜는 이 공기 압력이 그 풍선을 팽창시키잖아요. 압력이 있잖아요. 그 압력이에요. 그 압력 자체를 그 압력 자체를 암흑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라고 압력을 물질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그쵸. 그 개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에너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경고당했어. 10분 지나면 초기화된다. 10분 뒤에 물어봐 주세요. 네, 오늘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CMB라든지 BA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하면은 우주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우주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우리의 우주의 에너지를 100%로 봤을 때 암흑 에너지는 68%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매터라고 돼 있죠. 다크매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흑 물질. 그 다음에 visible matter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visible matter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측이 되는 그 물질들이 5%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이런 거 지금 뭐 은하 꽉 차 있잖아요. 그쵸. 그게 우주의 에너지의 5%도 안 된다. 와, 95%를 모른다. 그렇죠. 와. 그럼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암흑 물질은 그런 거 있죠.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적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매우 특이한 성질이에요. 보통 에너지는 팽창을 하면은 그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줄죠. 근데 밀도가 팽창을 하더라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건 성질이. 이거는 계산을 해서 나온 성질들이에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팽창을 하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고 에너지 값이 줄어들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게 애초에 그 기본값이 그래서 진공 에너지라는 용어도 있어요. 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양자 요동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뭔지 아십니까? 뷔페 가면은 하나씩 있는 저 안에 수프 들어있죠. 이거 뭐예요? 비싼 음식인가요? 못 아니 먹는 음식인가요? 비싼 음식 말고 이게 뭐예요? 되게 못 만들었네. 이거 챗GPT가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못 만들었으니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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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빵 반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를 네. 빵 반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빵 반죽은 어떻게 되죠? 부풀다가 그렇죠. 부풀죠. 근데 나중에 꺼져요. 그거는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현실이야? 일단은 부풀어. 네, 일단 부풀죠. 근데 왜 부풀죠? 거기에 효모가 들어가서 그쵸, 효모. 발효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발효돼서 가스가 발생해서 나오고. 부풀죠. 우리 우주가 빵 반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은 효모 같은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네? 좋은 비유예요. 네,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게 이스트라는 거를 알잖아요. 이스트라는 거를 아는데 얘는 부풀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얘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암흑 에너지는 뭐냐? 우주의 팽창을 점점 빠르게 만드는 미지의 에너지다. 네. 근데 그 에너지는 우리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 우주 공간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우주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람다 CDM. 이게 뭐냐면은 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암흑 에너지, 그다음에 암흑 물질, 그것만 해도 95%잖아. 얘네가 결정을 하겠지. 우리 우주의 모형 구조는. 그래서 우주의 운명과,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 우주의 운명과 미래에 우리 이제 뭐 은하들이 뻗어 있든지 뭐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들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이 암흑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정체는 뭐냐? 그렇죠. 정체가 뭘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자, 암흑 에너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암흑 에너지 이제 다 아셨죠? 그래서 이스트라는 거죠. 암흑 에너지를 있다는 거는 아니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다음 장 주시면요. 나무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바람이 부네요. 그렇죠. 네, 바람이 부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왜?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 관측을 해봤더니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건 확실해. 월급 같은 건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질은 알 수 있어. 여름에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은 습하다. 느낌을 알잖아. 습하다, 차다, 바닷바람이다, 산바람이다, 냄새 이런 거 맡으면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암흑 에너지의 성질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SNS나 이런 데 보시면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챗 GPT가 요즘 뭘 하죠? 요새 다들 챗 GPT 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만드는데 50분 걸려요. 이 이미지 만드는데 와, 진짜 그쵸? 밀당해요. 지브리 하죠? 지브리. 요즘 다들 지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 지브리풍으로 가져왔습니다. 와, 이쁘다.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죠? 람다라는 람다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사람인 아니에요. 들 입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해. 사람인은 아니야. 괜찮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어요. 람다예요. 1917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흔히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해가 1905년도입니다. 네, 그때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야말로 특수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개념을 나타낸 게 1915년도.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하고 2년 뒤에 이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1917년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주는 고정되어 있고 그 상태예요. 변하지 않아. 네. 그리고 크기도 변하지 않아요. 스테릭 유니버스라고 해서 뭐 모양이 바뀌지 않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공간 점점 팽창합니까? 그럼 너무 좋겠죠. 절대 변하지 않죠. 뭐 벽을 부시고 뭐 이러지 않는 한 내 방 공간 사이즈는 항상 그대로예요. 우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우주에다 적용을 해봤더니 둘 중 하나예요. 우주는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해야만 했었어요. 정적인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았었어요. 적용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멋진 상대성 이론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이상하잖아. 아인슈타인 입장에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우주는 우리 방처럼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방정식을 대입을 해봤더니 점점 늘어나네? 수축하네? 가만히 있지를 않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만든 방정식에 새로운 항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우주상수 람다입니다. 그렇게 수정된 방정식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뭐냐고 묻지 마세요. 네.
이게 그림. 중력 방정식입니다. 중력 방정식. 네, 그림이에요. 너무 예쁜 그림이다. 너무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래 식은 저 람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G는 C 4승분의 8파이G T 뮤 뉴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 이전에 중력은 누가 발견했죠? 뉴턴이죠. 네, 뉴턴. 뉴턴이 집 앞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질량이 가진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는구나.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사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왜 당기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긴다까지 서로 끌린다까지만 알아낸 게 뉴턴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물체들은 휘어진 그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 볼링공이 가운데 있으면은 휘게 만들고 네. 저 작은 공이 저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저 빨간 공이 저 무거운 볼링공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진짜 다시 대단하다. 말해서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경로가 저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굴절돼 있잖아요. 물체는 사실은 저렇게 최단 경로로 가고 있는데 공간 자체가 휘어 있으니까 굽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까 말했던 수식은 뭐냐? 이 수식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은 드릴게요. 이 수식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몰라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도대체 저거를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맨 왼쪽 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대문자 G는 뭐냐면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가 공 던진다고 했을 때 그 던지려고 하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시공간이 휘어짐을 표현을 하는 게 저 G다. 네. 그러면은 는 하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저 앞에 8파이 G, C, 4 저런 거는 뭐냐면은 변한 상수예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환율 같은 거 바꾸려면 앞에다가 얼마 곱해야 되잖아.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키가 뭐냐?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와 물질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시공간의 휘어짐은 이꼴 그 안에 에너지와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라는 걸 표현하는 식이에요. 다시 앞장으로 가볼까요? 시공간의 휘어짐, 휘어져 있죠? 네. 저게 G예요. 파져 있는 양이. 그거는 뭐가 결정한다? 볼링공의 무게, 볼링공의 에너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저 공식이에요. 저 공식이 뜻하는 바가 이거예요. 휘어진 게 G고 볼링공이 T예요. 볼링공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휘겠죠? 이제 이 공식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더. 그러면은 정확하게 한 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 단순히 뭐 사과가 떨어진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구조 그 자체를 설명을 하는 공식이에요. 우주의 구조 그 자체.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휘어지고 이게 어떻게 굽어지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저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천재적이지 않아? 진짜 너무 난 아까부터 아인슈타인이 위대해 보이죠? 네. 맞아요. 놀라워 보이죠? 진짜 너무 대단해요. 네이버에 모어 사이언스를 치시면 아인슈타인 반팔 티셔츠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말하는 그 휘어진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를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공간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1917년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923년도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계속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알게 됩니다. 한참 후에 발견이 된 거죠. 20년대니까 한참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관측 결과를 보니까 맞아.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하죠. 아, 우주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원래 쓴 공식이 맞네? 저 람다 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고 저 람다를 넣은 거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고 한동안 교과서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관측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1960년대에서 80년대 그 사이에 천문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주 전체의 밀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주의 미래 운명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빨간색 줄이 현재예요. 저 아래가 과거예요. 네. 아래쪽에 빅뱅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저 위쪽이 미래예요. 그래서 만약에 닫혀 있다라고 하면 맨 왼쪽이 닫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우주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점점 증가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쪼그라들면서 한 점으로 갈 거다. 이걸 우리가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빅크런치. 이게 다 밀도에 관련이 있어요. 이때 등장한 개념이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계 밀도가 실제 밀도보다 우리 우주의 실제 밀도보다 크면은 임계 밀도가 더 크면은 우주는 닫힌 공률이라서 언젠간 수축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뻥 하고 터지겠죠. 작으면 임계 밀도가 작으면 이미 우리 밀도가 더 커. 영원히 팽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정확히 같으면 우리의 지금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으면 그냥 쭉 이렇게 그냥 평평한 우주인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측된 물질 자체가 너무 부족했어요. 관측 가능한 별이라든지 은하라든지 이런 물질 수준 자체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중력 효과로 우리가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네. 암흑물질까지 다 넣어도 그 밀도가 0.3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밀도의 값의 30%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우리 우주는 지금 관측 결과 저렇게 평평하잖아요. 네. 저 크리티컬 유니버스라고 돼 있죠.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물질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30%밖에 안 돼. 나머지 70%는 어디 있냐는 거야. 밀도가 1이 돼야 임계 밀도하고 우리 우주의 밀도하고 같아야지만 저렇게 평평한 우주가 되는데 네. 모든 그 밀도를 다 계산을 해봐도 눈에 보이는 거 심지어 암흑물질까지 넣었어. 암흑물질까지 넣었는데 30%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70%는 어디 갔냐 이거죠.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70%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암흑에너지 우리 우주 전체의 68%라고 차지를 하고 있었죠. 네. 그 값과 매우 비슷하죠. 네. 이 미싱된 에너지를 찾는 게 나중에 암흑에너지의 단서가 됩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그래서 이때 바로 암흑에너지가 되살아난 단서가 바로 관측된 물질 자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60년대, 80년대 그 사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관측을 해서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랬는데도 30%밖에 안 되는 거야. 80년대 오니까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야 요거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먼 거리에 있는 아주 멀리 있으면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먼 거리에 있는 우주를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잘 안 보이는데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초신성이라는 겁니다. 초신성이 네. 또 이렇게 나오는군요. 초신성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폭발을 하면서 은하의 밝기와 맞먹는 밝기를 내는 별이 폭발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초신성을 관측을 해보자. 그 중에서도 타입 1A라고 하는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은 우리는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신성과 이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된 건가라는 게 이제 98년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죠. 98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소울 펄머터인데 네. 소울 펄머터 저 박사님은 미국 버클리 대학교 네. 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브라이언 슈미처하고 애덤 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호주 그래서 호주 미국 유럽 연합팀이 똑같은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먼 우주에 있는 타입 1A라고 하는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은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거리를 멀리 있는 은하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얘 은하를 재보고 얘 은하의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펙트럼 가지고 은하의 나이를 알고 거리를 알면은 시간 알고 거리 아는 거죠. 그러면 나누면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에 대한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저 세 분 중에 가운데 분 브라이언 슈미츠는 제가 무려 3일간 같이 만나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와. IAU라고 하는 게 부산에서 열린 적이 있었어요. 네. 2022년도였던 것 같은데 IAU 부산에서 강연을 할 때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네. 모시고 올라와서 과천과학관에서 오. 네, 강연을 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와.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하는 국제천문연맹 학회 같은 행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을 초청을 해서 거기 하고 다음 장 주시면 이정모 관장님도 계시죠. 우와. 저희 브라이언 슈미츠 박사님입니다. 네. 그 오른쪽에 심채경 박사님 계시고요. 우와. 네, 그 옆에 하얀 옷이 접니다. 오, 그러네요. 오. 네. 이야.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진짜 했냐면은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노벨상 타신 분한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어. 노벨상 타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까? 노벨상에 관련된 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